네, 성과관리 업무투영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저희가 특허와 기술 이전 관련해서 성과관리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욕심과 도전 정신으로 사실은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시작하기 5분 전에 3명 앉아 있어서 역시 역부족이구나 싶었는데 방송의 힘과 간식의 힘으로 자리가 꽉 차서 조금 부담이 좀 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학술대 발표도 좀 많이 해봤고 논문도 써봤고 남들 앞에서 제가 공부한 것을 발표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괜히 했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참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자료를 만들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그냥 공지사항에 제가 올렸을 때 제목이나 이거 봤을 때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신입 직원들이 가서 들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의욕적으로 된 자료들 오늘 발표 자료에만 추가하는 것들 몇 개 있는데요. 같이 고민하고 조금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하고 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걸 던졌습니다. 저희 뭐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끼리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다시 말씀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제가 하겠다라고 한 것은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SCI라는 용어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SCI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을까? 그리고 평가를 하면서 논문을 정말 많이 성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논문에 대한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지적평가로 언급하고 있는 피인용 과연 이 피인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사업의 평가, 성과의 질적평가로 이 피인용 횟수가 정말 맞는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시도할 때는 정확한 걸 알려주자라는 시도였고 한번 바꿔보자라는 시도였는데 자료를 만들면서 쓰지 말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구글 페이지 랭크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하고 수준 높은 사람을 판단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인기 있는 논문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적인 평가, 전문가 평가, 동료 평가를 배제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상당수에 많은 대량 서지학적 평가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인기 있는 논문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제 지금 오늘 강의의 시파트입니다. 과연 우리 인기 있는 논문을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네이처에 실리는 것이 가장 저명한 연구 성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이제 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예니까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좀 저보다 선배들 10년 이상 된 직원들은 중간에 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래요. 미리 하면 되는데 시작하면 안 되는 게 저희 강의, 저희 아마존 세미나는 지금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됩니다. 유튜브에서 성과조사 분석팀, 아마존 이렇게 검색하시면 작년 강의, 올해 지난 강의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신 분들이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을 먼저 이렇게 던졌어요. R&D 성과평가와 논문, 사실 R&D 성과평가에 대한 개념을 좀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올해 5개년 계획이 선포됐습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수 훑어 지나가도 반드시 하나씩 나오는 게 SCI 논문이에요. 논문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있고, 지금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지금 미래 모습, 연구자의 미래 모습을 봤을 때 피인용 상위 1%의 논문의 비중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5년 뒤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기술 기본계획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때문에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논문 한 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도 지금보다 몇 배 높이고 싶다. 이게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5개년 계획 목표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숫자를 늘리겠다. 표현은 저렇게 썼지만 피인용 횟수 기준으로 상위 1%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 그분들을 우리가 HCR, Highly Cited Researcher라는 그 용어를 쓰고요. 그것을 번역한 그 용어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28명이 있는데 100명까지 높이겠다. 이게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5개년 목표입니다. 논문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그냥 있어요. 쫙 모았는데, 이게 과학기술 기본계획 하에 또다시 수립되어 있는 그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입니다. 정책연구팀에서 그 간사 역할을 하셔서 아주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셨고, 여기에 상당 부분 기존의 우리의 현재 모습들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이다, 논문 수준으로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깨알같이 작아서 못 읽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여기 있는 문장을 쫙 읽으실 때 막히는 부분이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기초연구 진흥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글자는 단 하나도 모르시면 안 돼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아시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수립한 이 계획의 목표가 뭐고 여기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HCR, HCP, NCR, JCR 계속 나옵니다. 다 여러분들이 얼핏얼핏 알고 있는 용어지만 그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ESCI, ESI 다 헷갈리시죠? 다 의미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많아. 이거 하나만 놓고도 50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자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런데 앞으로 기초연구 진흥을 하면 어찌어찌 되겠다라는 그 목표 중에 또 논문에 대한 목표가 있죠. 임팩트 팩터 분야별 상위 10% 저널 게재 논문 수가 지금 16,000편인데 24,000편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IS 이쪽 SCI DB 관리하는 쪽에서 분류로 해도 좋고, 그 분류를 차용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로 어떻게든 구분을 해서라도 그 분야 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분야에 해당되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임팩트 팩터의 순위로 봤을 때 상위 10%에 해당되는 저널들에 실리는 논문 숫자가 이만큼 많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에서 그 논문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사업 담당자 분들께서는 상위 10% 피인용도가 높은 저널에 실린 논문들만 앞으로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그 이하는 그 카운트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이게 10으로 바뀌었죠? 네, 마지막 공청회까지는 1%였습니다.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의 목표가 상위 1% 저널 모두 다 네이처에 실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처에 실는 연구자 논문이 몇 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패널 중에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피지컬 리뷰 레터가 9% 수준의 높이 순위랍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리뷰 레터에 실리는 저명한 학술지는 우리 기초연구진흥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논문이었는데 다행히도 10%로 좀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의 순위에 맞추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하셔야 돼요. 분야를 잘 정립하셔서 저널 숫자를 늘리든지, 아니면 저널 한 2개나 1개 정도만 딱 분야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1등하면 100% 달성, 이런 계산까지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될지 오늘 그 강의를 듣고 나면
순위 랭크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 순위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전략 수립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성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표를 설정하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 빠르게 5분 안에 전체적인 성과평가에 대한 장표를 쭉쭉쭉 넘길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국가연구개발의 성과평가 대상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과제,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기관은 평가 안 하죠. 연구과제는 계속 평가하죠. 연구사업은 우리가 평가받고 있죠. 평가받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 위탁을 준 부처의 공무원들이 평가받는 업무평가의 대상입니다. 어찌됐건 과제평가의 결과들이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 대상인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평가를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사업에 대한 평가 절차이지만 과제도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계시죠? 과제에 대해서도 중간평가, 선정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중간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추적평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재단의 어떤 사업도 지금 추적평가, 어떤 사업은 아니에요. 일부 사업이 하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추적평가를 잘 안 하고 계시죠? 규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정에서는 우수한 연구과제와 개발과제는 약간의 필수적으로 추적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수한 과제인데 왜 추적평가 안 했느냐라는 그런 지적사항 피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추적조사 차원에서 성과분석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추적평가에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규정상으로는 추적평가도 해야 됩니다. 아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 드렸고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는 어느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로 기초연구사업을 하고 있죠. 원천기술개발사업도 이 범주 안에 주로 들어갑니다. 일부 사업들이 밑에 포진되긴 하지만 기초연구사업이 주로 해야 되는 미션에 대해서 여기 정의되어 있고 기초연구사업이 주로 수립해야 되는 이런 성과들 그 속에 논문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그 추진 프로세스상 논리모형상에서 논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질적 수준에 대한 이야기 질적 평가를 위해서 어떤 그 성과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상당수의 사업이 다음 주에 성과지표 점검 받으시죠? 저희 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업무인데 오늘 강의를 듣고 성과지표 점검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하는 그런 그 지표들을 발굴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올해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과학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과학적인 성과 중에 논문 성과가 표준 성과 지표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과 지표로 선택할 수 있는 논문 성과에 대한 측정 지표가 제안되어 있는 지금 그 키스텝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성과 지표 표준 안들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선택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그 논문 지표가 분야별 고정 영향력 지수. 말도 어렵지만 어찌됐건 분야별 고정 영향력 지수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MRNIF 이렇게 외우고 있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찌됐건 2008년도에 지금 그 국책본부에 가 계신 허정은 단장이 논문을 통해서 이 지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셨고 그 뒤에 10여 년 동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지표 말고 추가적인 지표를 한번 검토해보고 싶은 것이 이제 욕심이고요. 오늘 여기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쭉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4차 성과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 5차 지표가 수립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표들을 제시하려고 할 겁니다. 그 학습 과정에서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런 그 지표에 대한 절차가 있다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국책본부에서 좀 오셨죠? 원천기술개발 사업은 이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완전히 모디파이해서 최적화해서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맞는 이 프로세스를 정했어요. 제목도 거창하게 질적평가 제고를 위해서 원천기술개발 사업 매뉴얼을 만드셨고, 그 당시 제가 있었죠. 그 매뉴얼 속에 이 사업들을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새로운 유형은 어떤 성과들로 가중치를 둬야 되고 어떤 성과에 어떤 지표를 해야 되는지 아주 잘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기술개발사업 매뉴얼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기본 모델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책본부 직원 여러분 아주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네. 지금 그 얘기들을 잠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성과 유형들, 사업 유형에 따라서 어떤 성과에 어떤 가중치를 두고 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그 매뉴얼상의 자료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과학적인 성과에 논문 성과는 주로 질적 성과로서 표준 영향력 지수와 피인용도를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매뉴얼을 제안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업의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이걸 단계별로 가중치를 어떻게 두고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과제 단위에서는 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 평가할 때 이걸 딱 인용하면서 우리 사업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평가받고 계십니다. 어찌됐건 잘 하고 계시고요. 더 좀 엄청난 것은 그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정부가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질적평가, 정성평가를 계량화해서 평가하라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속에 또 오늘 수업해야 되는, 오늘 자료를 설명드려야 되는 JCR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CR은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예요. 저널의 사이테이션 인용도를 분석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그런 DB입니다. JCR. JCR 속에서, 이런 DB 속에서 우리가 산출한 성과의 저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 성과가 상위 5% 있을 때는 1등급, S등급을 줘라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국책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논문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성과들의 가중치가 필요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속에서 SCI라는 용어, 그리고 SCI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은 어떻게 산출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냥 적당히 그런 건 있다라는 거 알고 전문가들 모셔놓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요. 그분들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영역의 논문의 내용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이 논문, 이 저널이 JCR의 몇 %에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 외우고 있는 교수 잘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매뉴얼대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번 평가판에 깔아있는 이 논문들은 이런 수준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고 사실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 하지 않으시면 평가위원들이 마음대로 하죠. 그냥 내가 알기로 이거 한 10% 수준은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충 하는 거죠. 성과평가에서 그 부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SCI DB가 그럼 뭔지에 대한 개념들을 쭉 설명하고, 그리고 혹시 대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없는가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의 슬라이드는 전년도 발표자인 조성민 과장의 자료를 제가 활용했고요. 본 저자의 승낙을 지금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맨 뒤에 누구 자료인지를 썼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혹시 제가 답변이 잘 안 되거나 빨리 스킵하면 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조성민 과장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구본부는 엄청난 직원을 지금 이사발령 받으신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직원이니까요. 네, SCI DB, SCI라는 이 DB는 지금 가필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DB를 구성했어요. ISI 연구소에 가보신 분 있나요?
있으시군요. 선배님들은 좀 빠져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술을 드시는군요. 제가 2008년도에 유펜이라고 아시죠? 그 와튼 스쿨이 있는 유펜 안에 ISI 연구소가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톰슨 로이터사였고 지금은 클래리베이트 어널리틱스사가 독립해서 이 DB를 관리하고 있는 그 곳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이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말로만 듣던 톰슨 로이터사에 가서 아시아 그 학술지 관리하는 사람과 1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증인 있으면 이제 박태식 선배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 얘기는 잘라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었고 제가 그나마 수학 전공을 했고 수학에 대한 이슈가 이 지금 인용 패턴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제 이야기를 10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었죠. 여러분들도 특정 영역의 연구와 논문 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SCI 논문 혹시 써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SCI 논문을 초보부터 심사하고 마지막 출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또는 저는 운이 좋아서 병역특례를 호스텍에서 하면서 실제로 편집을 저널에 심사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제가 행정 서포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간접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그 SCI 논문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경량적이고 우리가 지표 중심으로 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좀 기대하고요. SCI DB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은 지금 웹에 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 웹 오브 사이언스가 SCI DB의 그냥 보고 장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MDB 형태로 그냥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 지금은 웹 서비스 되고 있죠. 우리가 KCI 우리 기관에서 개발한 사이테이션 인덱스가 있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KCI는 SCI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한국 저널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DB입니다. 뒤에 KCI에 대한 장점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건데 우리가 그냥 SCI DB 그러면 이 많은 DB들이 사실은 그냥 통칭으로 SCI DB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신지 자, 웹 오브 사이언스 혹시 들어가 보신 분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신 분? 네, 이제 한두 명씩 이제 드네요. 후배님들 들으면 되게 고맙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냥 여러분들의 선생님 이름 그냥 한번 치시면 돼요. 논문 쳐보시면 비슷한 사람 동명이인 쭉 나오고 그 논문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이 논문은 뭐가 어디에 인용됐고 뭐가 누가 내가 누구를 인용했고 뭐 내 위치가 어디 이런 논문에 대한 서지 정보를 보는 거예요. 조금 돈을 많이 낸 학교에서 접속하신 분은 원문도 볼 수 있고 제가 당시 포스텍에서 병특할 때 SCI DB 웹 오브 사이언스 접근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포스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수학회에서 우수상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피인용도에 대한 검색을 저널 오브 KMS를 검색해달라고 해서 저널 오브 KMS에 있는 모든 논문들을 그냥 일일이 들어가서 쫙 검색해가지고 몇 번 인용했는지 옆에 쫙 써가지고 학회로 보내서 알바를 뛰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열악했던 DB가 지금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든 SCI에 대한 분석은 SCI급 리스트 되어 있는 DB들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갑니다. 우리 재단이 돈을 엄청나게 내서요. 웹 오브 사이언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이렇게 오늘 배웠던 용어들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눌러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가다가 결국에 그 페이지를 만나거든요.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고맙게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기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사이트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재단 내에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꼭 들어가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신 다음에 근데 한국, 중국, 일본 정도 또 네덜란드도 좀 좋아하죠. 이런 사이테이션 정보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라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요구사항 우리가 주로 제일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정 국가의 논문의 서지사항과 인용 정보들을 쫙 정리해가지고 좋은
DB들 정보들만 싹싹싹 뽑아가지고 메타 DB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NCR입니다. 내셔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 보고서 쓰려고 하면 그냥 ACR에 있는 거 쭉 긁어가지고 번역해서 제공만 달아서 그 분석 보고서 내면 돼요. 카이스트가 이거 하고 있죠. 최근 5년 동안에 국가의 인용에 대한 이러저러한 정보들을 잘 그 검색해서 보여주는 그 리포트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뭘까요? 아이덴티파이. 그냥 논문에다 낼 때 그냥 그 소속 기관명을 막 내는 거예요. 그 소속 기관들 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딱 쓸 것 같지만 그 오타 나오는 것부터 칸 띄우는 거, 뭐 거기 성대학 병원인 이런 거는 믿지 말지 이런 기관들을 정지하고 또 저는 양정모인데 JM 양이라고 쓰는데 JM 사이에 대시를 쓰는 사람, 뭐 플레이 쓰는 사람, 뭐 이렇게 JUNG로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저자들을 이렇게 클래리파이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내셔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에서는 저자분 말고 기관까지의 정보를 주는데 우리가 메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클렌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카이스트가 계속 하고 있어요. 어찌 됐건 그런 일 저희도 하다가 그냥 카이스트한테 다 줬는데요. 최근에 아주 멋진 그 DB 서비스를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DNA 그 벤치마킹 어널리시스예요. 그러니까 순위 매기기 좋아하니까 아예 그냥 정말 보여주기 그 멋있는 DB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오브 사이언스에서 특정 논문들을 쫙 리스트업 해가지고 인사이트로 다 넘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저장하면서 인사이트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그 아이디로 그대로 여러분들 이메일로 그냥 넣어서 그 아이디로 넘어가면 인사이트에 들어가면 줄 세우고 막 그림 화려한 거 이런 것들 쫙 나옵니다. 오늘 또 이제 분명히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인사이트의 화려함 제가 그 최근에 했었던 일 몇 가지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널의 사이테이션 정보들을 잘 정리해 놓은 JCR DB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성과조사 분석팀에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엑셀에서 VLOOKUP만 하면 탁탁탁 써먹을 수 있게 DB를 매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클릭 숫자가 오늘 참석한 숫자보다도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학술지식 게시판에 JCR 그 엄청나게 보시기 편하게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놓고 공목 꾸리고 했는데 딱 70명 들어가서 그냥 클릭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30명은 실장님들이실 거고 나머지 분들은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할 때 다 쓰고 계신 지수를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DB를 갖고 있는 조성윤 과장 빼고는 안 보신다거나 안 쓰신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가셔서 꼭 그 어떻게 활용하실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Essential Science Indicator ESI라는 그러니까 가장 그 피인용이 많이 되는 상위 1% 그 논문들 이 논문들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 DB가 ESI입니다. 저희가 매년 상위 1% 논문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거든요. ESI DB를 분석해서 발간하는데요. ESI를 갖다 팔 때 저희가 하고 싶은 그 이 필드를 다 잘 만들어서 줘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기관 정제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그 안에서 다시 메타 가공해야 되는 그 일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이름의 ESCI 있어요. ESCI. ESCI는 SCI-E가 아닙니다. SCI-E는 그 expanded 된 그 SCI DB를 얘기하는 거고 E가 앞에 나오는 것은 그냥 유망한 저널들 리스트에 놓은 거예요. ESCI. 그러니까 여러분 SCI DB 하면 우리 학진 등재라는 표현 맞나요? 재단 등재 학술지가 SCI고요. SCI-E는 등재 후보 학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SCI는 아직 후보가 덜 됐는데 이제 신청하려고 막 DB 구축하고 있는 그 저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잘 쓰셔야 됩니다. 잘못 쓰시면 누구는 막 ESCI는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막 이러는데 자신 SCI 익스펜디는 넣어야 됩니다 해서 자신있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 E가 어디 있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좀 수준 낮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주 다 알 것 같은 이런 용어들 다 알고 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약 13,000여 종의 그 SCI 저널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래리베이터 애널리틱스가 제공하는 SCI DB와 중복되는 저널들이 스코프스에서도 관리되고 다른 학술 그 DB들에서도 공통 관리되고 있죠.
잘못 관리되고 있는 그런 그 DB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그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그 학술 DB, 그 SCI DB하고 스코프스 DB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이 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문사회공부에서도 혹시 오셨나요?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입니다. 이 ANHCI, Art and Humanities입니다. 뒤에 잠깐 또 얘기하겠지만 과연 인문학에 대한 그 부분이 저널 인용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도 그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된다라는 몇 가지 이제 증거들, 책자들, 그 자료들 제가 참고문헌으로 넣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 인문학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사회과학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DB들 다 접속 가능하십니다. 한 번씩 꼭 들어가셔서 그냥 오늘은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재단에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들어갔을 테니까 어찌됐건 한번 들어가 보셔서 들어가지는구나 이것만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언젠가 성과조사분석팀이나 지식박사팀, 지식관리팀에 가면 한번 해보리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꼭 들어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들어가시기 전에 요즘 좀 이상해. 옛날에 그냥 외국날리지닷컴 하면 그냥 다 들어왔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외국날리지닷컴 치고 들어가시면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아니면 그냥 그 오늘 새로 배웠던 그 클래리베이터 어널리틱스라고 딱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제품이 쫙 소개가 돼요. 우리가 이 제품 상당 부분을 무료, 그냥 다 쓰는 거죠. 무료 아닙니다. 저희가 거의 수천, 1억 가까운 정도 됩니다. 3억이에요? 저희 팀에서는 조금 그 정도 다른 팀에서 더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국감 때 항상 질의 받고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국가 전체가 여기에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어요. 거의 모든 기관들이 SCI DB를 구독하고 접근권을 가지고 하고 있죠.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째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뜨고 여기에 이제 웹오브 사이언스 클릭하면 웹오브 사이언스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논문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쓰시는 분들 그런 테크닉 궁금하시면 저희 팀이나 조성민 과장 찾아가시면 돼요. 거기 우리 재단의 논문을 검증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그 번호를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급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한 번에 다 이렇게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성민 과장만 얘기하고 있지만 박태식 과장입니다. 지식관리팀 이거 다룰 수 있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찾으시고 여기에 인사이트 있죠? 인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여기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ESI DB 접근할 수 있고 엔드노트는 여러분들 논문 좀 많이 쓰셔야 내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의 최적화돼서 내 것을 위해서 나를 관리해주는 그런 D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뭐 한 편밖에 안 썼기 때문에 엔드노트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퍼블론스라는 부분은 우리 재단의 업무를 넘보는 DB입니다. 전문가 동료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논문이나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쪽에서 신청하면 뭐 이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전문가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건데 그냥 이렇게 모르죠. 그러면 이런 SCI 지표들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JCR은 저널에 대한 각종 우리 평가 지표 정보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저널이 얼마나 많이 이용됐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임팩트 팩터라는 거 이제 다 아시는 분들 상당히 많겠지만 엄밀하게 알고 계시는지 업무하고 싶은데 임팩트 팩터 올해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몇이냐 이 수치를 알고 싶은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올해 2018년이죠. 그러니까 2017년과 16년 이 두 해 동안 특정 저널의 논문들이 피인용이 몇 회 됐는지를 다 세요. 한 1000회 됐다라고 보고 다 합쳤더니 논문별로 1000회 됐는데 여기에 2년 동안 실린 논문이 100편이다. 그러면 100분의 10회, 1000에서 이 저널은 평균적으로 10회 인용된다라는 그 수치가 임팩트 팩터입니다.
최근 2년에 대한 정보입니다. 최근 2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저널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학문의 특성이라든지 저널의 특성에 따라서 인용 주기가 엄청나게 다르죠. 좀 오래 인용되는 그런 수학 문제 같은 거 못 푸는 문제들이 인용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100년씩 못 푼다고 그래요. 인용 주기가 100년이 되는데 2년 안에 빨리 푸는 문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인용 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한 5년 정도면 이제 반감기 좀 나올 텐데요. 어떤 논문이라도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인용을 이제 안 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주기로 또 그냥 계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JCR 들어가면 우리가 인용 주기를 정해서 이런 지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미디어시 그 인덱스라는 것이 당해년도의 인용 그 횟수들을 여기다 적어놔요. 이미디어시 인덱스가 높은 저널들은 아주 빠르게 인용되고 있는 저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는 당해년도, 심지어 그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저널이 아니라 프로시딩, 학술대에 발표 논문들이 인용되고 거기서 털어버리죠. 그리고 바로 특허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분야에서는 이미디어시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평가지표라기보다는 이미디어시 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저널은 이거는 그 빠른 인용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평가 주기도 빨라야 되고, 우리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요. 다시 안 들어볼게요. 됐죠. 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제가 어제 하찮표를 보는데 이해가 잘 안 가고, 어쨌든 그 반감기, 그러니까 인용이 어느 시점에 한 반 정도 이제 인용이 그 안 되기 시작하냐는 그런 겁니다. 요건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평균 피인용 숫자에 대한 비율이 한 50%를 넘어서는 요런 정도. 그러니까 이 저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인용 패턴이 한 반 정도 줄더라라는 그런 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미디어스 인덱스하고 좀 그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 반감기가 좀 긴 저널들은 이것은 평균 인용 그 주기가 좀 기니까 조금 뒤에 평가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그 참고 자료로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야 편차,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그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자학이라고 그 우리 알고 있는 이 분야의 평균 임팩트 팩터 한 5.6이에요. 뭐 제가 전공한 수학 분야는 0.74예요. 제가 실린 논문 0.3밖에 안 돼요. 어찌됐건 이 정도 그 평균 피인용한다는 거. 수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는 남의 거 인용하기 좀 싫어해요. 왜냐면 수학 자체가 아무도 안 푼 문제를 내가 내서 내가 푸는 게 수학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걸 인용하려면 다른 사람 걸 인용했다가는 다른 사람 풀이를 썼다라는 그런 그 의미예요. 사실 수학에서. 그러니까 인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그 정도 내용은 인용하지만 풀이 방식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인용에 대한 패턴이 분명히 다른데 아무리 높아도 9고요. 2위가 심지어 3.7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분야와 세포 분자학의 최대 38.6이라는 임팩트를 갖고 있는 분야를 비교하면 평균 정도 수치가 수학에서는 2위를 차지하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임팩트 팩터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분야로 끊어서 이 분야 내에서 이 저널이 임팩트 팩터가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해 보자는 것이 이제 분야 편차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순위 보정 영향력 지수. 그러니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분야 내에서 피인용 그 횟수를 기반으로 만든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으면 1등, 그 가장 낮으면 꼴등, 이렇게 해서 분야 내에서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분야 내에서 저널 숫자가 n이면 랭킹입니다. 이거 가령 이제 랭킹 1등이면 n-1 플러스 1 하면 n이죠. 그리고 n으로 나누면 1이죠. 그러니까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1이 기준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10개 저널이었으면 여기다 10을 쓰겠죠. 10-10 플러스 1 하면 1이죠. 그걸 10으로 나누면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개가 분야 내에 저널이 있으면 꼴등한 저널은 10분의 1이라는 분야 보정 지수를 갖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1등한 저널은 1이라는 지수를 갖는 거예요. 10개가 있기 때문에 꼴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0.1이라는 분야 보정 지수를 갖게 되죠.
근데 그 분야의 저널이 100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똑같이 꼴등인데 100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0.01이라는 임팩트 분야 보정 기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 내에 저널 숫자가 좀 적은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위로 가면 다 얘기가 달라지고 밑으로 가면 또 달라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꼴찌라도 맞히자. 10분의 1과 100분의 1을 꼴찌를 0으로 맞추고 1등을 1로 맞추고 그리고 0과 1, 0.1 좀 복잡하니까 100을 곱해서 0부터 100까지 숫자로 바꾸고 그리고 그 꼴찌는 똑같이 0이고 1등은 똑같이 100이고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는 표준화된 순위 보정 기술 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MRNIF라는 것을 지금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논문 평가에서 쓰고 있는 그 지수가 바로 이겁니다. 얼핏 들어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쭉 늘려서 끝에만 맞춰놓은 겁니다. 끝에만. 그때는 혁신적이죠. 네, 혁신적이죠 그때는. 네, 그때는 혁신적이고 이게 논문으로도 출판됐고 그 뒤에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계량서지학적 대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지어 지금부터 5년 뒤에도 우리의 미래의 연구자의 모습은 mRNIF 상위 10% 안에 들어있는 연구자들이 몇 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거기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 수능 표준 편차, 표준 점수 계산하는 수준도 아니고 그렇게라도 하면 적어도 내 수준이 비슷하게 평가될 수도 있는데 그거 공무원들이 계산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아해요. 순위도 좋아하는데 순위로 점수화까지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DB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고서 약분 한 2번만 딱 하니까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n-1분의 n- 랭킹입니다. 그냥 앞으로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 분야에 저널이 10개 있으면 n에다 10 넣어서 9분의 n- 랭킹 쓰시면 돼요. 그 다음 곱하기 100. 이게 순위 보정 기술. 작년에 조선비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서 저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약분 하면.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이전에 했던 모든 데이터를 쓰려면 그 다음에 하나 더 곱해야 되는 식이 이렇게 필요해요. 근데 다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0에서 20 정도 수치 나오면 1등급, 2에서 40이면 2등급.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 한 반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너리 RNIF, 진짜 이름은 ORNIF 이걸로 해서 5등급으로 나눠서 한 이 정도 들어가면 최우수 등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 한 거고 러프하게 등급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럼 전국에 있는 경제학자, 투자학과 분석하시는 분들 종속 변수에 전부 다 mRNIF, ORNIF 수치를 쫙 집어넣어가지고 투자효과가 있다 없다, 가치가 얼마나, mRNIF 0.1에는 그 값이 얼마나 부여할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경제가치 분석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아쉽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그 설득력이 살짝 있어요. 이 부분을 적어도 mRNIF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 분한테는 이거를 살짝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분야, 저널 분야에 평균 임팩트 팩터가 있겠죠. 평균 임팩트 팩터. 우리 분야 내에서 A라는 저널이 4.6 정도의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는데 우리 분야의 평균 임팩트 팩터는 2.5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요. 이거는 순위도 아니고 그냥 그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 분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에 약간 괴물이 하나 나타나죠. 그죠? 네이처 같은 애가 다른 분야에 있는데 혼자 팍 들어가면서 다 여기에 키 작은 애들 막 있는데 갑자기 박태익 선배 딱 나타나면 혼자 좋은 점수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왜곡 현상이 되냐면 앞으로 채용할 때 박태식 선배같이 키 180, 190 넘는 사람들만 채용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160, 170 정도 그 키 이 사람 뽑을 때 190사람 한두 명 딱 뽑아가지고 평균 쫙 올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없을 것 같죠? 진짜로 있습니다. K 뭐 국립대에서는 물리학에서
연구자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집단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자들만 쫙 모읍니다. 왜? 저널 참여하는 공동 저자 숫자를 가지고 기여도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10명이면 10분의 1 정도 계산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럼 100명이면 100분의 1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 저자 숫자를 10명 또는 20명, 15명 이 정도로 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 2명만 데리고 있으면 100명이 쓰는 논문을 100편 써가지고 10분의 1의 가중치를 받아서 10배 곱하는 뭐 이런 식의 목적은 아니었겠죠. 근데 특정 학과의 특정 연구자들이 이런 그 지수가 높은 연구만 하는 사람들을 쫙 모으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간접 효과로서 그런 혜택을 보는 학과도 있습니다. 진짜로 키 큰 사람만 뽑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폴스 오서에 2배를 주고 교신 저자에 2배 주겠다라고 그 가중치를 정하니까 제가 2007년에 조사하고 지금 2017년에 조사하니까 갑자기 모든 저널에 펄스 오서와 이렇게 제일 저자와 교신 저자가 둘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주면 가중치가 될 것 같았는데 모든 저자가 역할을 나눠요. 심지어 이제 교신 저자의 점수를 많이 주니까 더블 교신 저자 뭐 이런 개념을 들면서 교신 저자가 여럿이에요. 어떨 때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신 저자 역할들이 쫙 넣고 교신의 개념은 다르다 막 이러면서 PI들을 함께 하면서 이런 그 지수에 의존하는 그런 평가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심지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ACR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올려놓으면 여기 타이틀, 임팩트 팩터, RNIF, mRNIF, 오디는 여기 다 올려서 엑셀자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오늘 가셔서 꼭 학술 지식 게시판을 검색해 보시면 2017년도 버전이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2018년도 버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ACR 자료 그냥 참고하시고요. 최근 5년에 대한 정보, XCR이라는 그 Expected Citation Ratio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비슷한 그 유형의 논문들은 이 정도 인용될 거라는 나름 자기들이 계산해 놓은 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까 평균 나눈 거 있죠? 그런 걸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인사이트에서도 그 비슷한 분야 보정에 대한 CNCI가 있어요. 이거 약간 좀 숨어있는 정보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 CNCI가 1보다 크면 평균 이상인 저널이고 1보다 작으면 평균 이하다. 결국엔 같은 얘기예요. 평균으로 나누는 상식적인 건데 약간의 조금씩 자기들의 숨어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공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사이트라는 데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줄 세우는 거 있죠? 이런 거 진짜 잘 돼 있어요.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로 벤치마킹이 기준점 놓고 줄 세우는 게 벤치마킹이잖아요. 그런 툴이 인사이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ESI, 여기 이제 클래리페이트 자료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약간 흐릿하게 그냥 스캔해가지고 제가 올렸는데요. 상위 1% 피인용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 상위 1% 연구기관, 상위 50% 국가, 50% 이런 우수한 저널들의 정보들을 쫙 모아놓은 ESI-DB 이런 것도 제가 분석하고 있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지금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연구자, 그게 HCR이라는 리스트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HCR 저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노벨상을 받더라, 이렇게 얘네들이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여기다 리스트업을 막 해요.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논문 많이 써서 인용 많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 보니까 HCR 중에 되더라, 이렇게 해서 코드가 맞으면서 우리는 계속 여기에 의존하고 이 리스트를 존중하고 우리도 만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B 정보가 있다라고 아시면 좋겠고, 그런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기관 A부터 G까지 웹오브 사이언스 논문수, 논문당 인용수, CNCI에 대한 정보 이렇게 한눈에 착 보면 종적 분석이 되죠. 기관별로는 어디가 강점이고 단점이고 막 이러죠. 대학 평가할 때 각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서
피인용 횟수를 많이 볼 수도 있고 평판도를 많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일보 평가에서도 이런 종적 자료들을 근거로 대학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라이덴 그 대학에서 순위 매기는 거 보셨죠? 거기는 딱 하나 기준입니다. 상위 10% 논문 비중. 출판한 논문 중에 상위 10% 논문을 몇 퍼센트 썼느냐 그 수치만으로 라이덴 랭킹을 매깁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대학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도 분석해봤지만 유니스트는 수준 낮은 논문은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스트는 논문 숫자는 적지만 상위 10%에 들어가는 논문이 상당히 많아서 라이덴 랭킹 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정보 이해하시면 좋겠고 연도별로 시계열로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정보도 바로 제공합니다.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제가 4시에 딱 끝내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국제화 사업의 논문 지난 2000 통합 이후 거기는 논문들을 쫙 긁어 모아가지고 인사이트에서 이러저러한 정보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협력본부에서 한 분 서울에 계신 거 아니에요? 국제협력본부에서 외부 연구자한테 의뢰했던 그런 분석 보고서 정책 연구가 있었는데 제가 일부 도와줬습니다. 당장 우리의 출판 논문들이 어느 국가에 공동 저자들이 많은지 그냥 논문 넣고요. 논문 넣어서 그냥 리즘 해가지고 클릭 2번만 딱 하면 이 그림이 그냥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우리 빨갛죠? 당연하죠. 우리가 나온 논문이니까 우리 저자들이 다 있으니까 제일 많은 거고 좀 지난 부분 미국하고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국제협력본부에서 이 과제를 발주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랑 많이 했고 누구랑 더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럼 안 돼 있는 곳 있잖아요. 안 돼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안 돼 있는 국가는 어느 분야가 잘하는지를 찾아서 그 국가하고 협력하면 된다. 이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동 저자들이 어떤 지원기관을 통해서 돈을 받았는지 정보가 이렇게 또 쭉 나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죠? 왜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봤더니 국제 공동 연구이기 때문에 논문 하나의 저자가 수천 명 들어있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한 논문들이 아주 적은 논문이지만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큰 프로젝트의 논문에 참여하게 되면서 같이 지원했던 기관들이 리스트업이 쫙 되는 거예요. 조금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기관들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진짜로 들어봤더니 정말 저자가 수천 명 있는 논문들이 우리 국제화 사업을 통해서 산출된 논문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다 투자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자들, 우리의 파트너들이 누구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인사이트가 이런 그림도 그려져요. 누구하고 네트워크에 어떻게 강한지를 그냥 이렇게 쫙 제일 많이 서로 인용되고 있는 사람들 정보하고 이렇게 최 YC에 대해서 어떤 연구자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해외 연구자들 중에 우수한 사람을 거꾸로 하면 그 사람하고 연구 많이 하는 한국 학자를 거꾸로 찾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이거 입사해서 첫 해 신입직원들 지금 계신 것 같은데 그냥 학습 조직 만들어서 제가 석가 분석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공부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봤는데 이미 이게 2008년도 책인데 SCI-DB가 한참 이제 잘 팔리기 시작할 때쯤에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ISI가 얘기하는 얘기는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인문학, 사회학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기 막 권고해요. 법학은 법전 연구 인용하고 있는데 법전은 저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용 패턴이 막 다른 거예요. 인문학의 문학 유명한 문학 작품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 거기 DB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인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 패턴이 다른 거예요. 사회과학도 자연과학 같은 인용 패턴을 보이는 데는 이걸 써도 되지만 또 사회과학도 상당 부분 인류학 이런 데는 거의 문학 같은 분야를 보이기 때문에 인용도에 대한 기반으로 평가하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한 거는 이건데 우리 팀에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책을 꼭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셔서 여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표들이 엄청나게 리스트업 돼 있어요. 이미 2012년에
이현진 전 실장님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이 책자인데요. 여기 흥미로운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정 영향력 지수, 자기 인용도 빼서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술지 확산 지수 엄청나죠? 왜? 우리 인용 빈도만 계산하는데 그 인용 빈도에 인용한 학술지가 얼마나 많은지, 인용한 학술지가 많으면 전파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산에 대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용한 참고 문헌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건 높아지겠죠? 참고 문헌이 많이 넣는 이유는 뭘까요? 피인용 많이 되려고 많이 넣는 겁니다. 그죠? 이 놈을 잘 팔리면 그 밑에 있는 쫙 하고 뒤에 있는 논문들이 잘 팔리면 얘 누가 인용한 거야 이거 이렇게 딱 돌아오게 하려고 낚시방 많이 뿌려놓는 거예요. 참고문헌 많이 넣으면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그런 것도 있고요. H지수는 많이 들어봤죠? H지수인데 되게 어려워요. 쉽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제가 H지수 한 3.5 정도 됩니다. 3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 논문을 3번 인용한 논문이 3편 이상 있을 때 3이 되는 겁니다. 3.8인가 그런데 한 논문만 집중적으로 인용시키면 4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나를 인용한 논문이 많으면 H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논문들을 보시면 논문의 문헌에 대해서도 H지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논문을 인용한 논문이 10편이다. 그러면 피인용도는 10이죠? 그런데 그 10편이 10번 인용받아야 돼요. 그래야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논문이 내 논문을 인용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논문이 그냥 허접한 논문을 막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향력 있는 논문에 인용되라라는 것을 측정하라는 거예요. 전 이런 거 좀 공부하고 싶은데요. 같은 개념으로 학술지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랭크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구글의 페이지 랭크. 구글의 어떤 검색해서 나온 페이지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들 그냥 감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아냐면 한번 딱 클릭했는데 야동 뜨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클릭하고 싶은 거 딱 눌렀는데 되게 좋은 페이지가 딱 뜨면 여기 또 가고 싶잖아. 왜? 그거만 기억하죠. 왜냐면 거기 가면 좋은 거 뜨니까. 그게 페이지 랭크예요.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H지수 비슷한 개념으로 학술지 페이지 랭크를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구글 페이지 랭크인데요. 얘 혼자 있죠? 얘 엄청나게 인기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 들어오죠. 모든 얘 클릭하면 얘로 가고 얘 클릭하면 얘로 가고 얘 이 사이트 들어와서 클릭하면 얘한테 와요. 그런데 여기 와서 딱 클릭하면 유일하게 가는 곳이 어디냐면 얘예요. 사실은 얘가 엄청난 좋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이게 네이버예요. 네이버고 얘가 굉장히 좋은 자를 갖고 있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 1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피인용 횟수가 1이에요. 1. 그러니까 얘는 그 피인용 횟수로 줄을 그으면 저 밑에 있는 얘보다도 나쁜 거예요. 그죠? 얘는 딱 들어오면 다 들어가게 돼요. 다 나가요. 그러니까 얘는 볼 게 없고 얘는 그냥 중간 과정이고 얘가 네이버 같은 애고 얘를 통해서 1, 2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자는 것이 페이지 랭크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엑셀 자료 안 보이시죠? 안 보시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서로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렇게 제공하면 된다입니다. 제 이름 딴 게 아니라 이미 있는 Y지수입니다. Y지수는 이 JPR, 방금 전에 했었던 페이지 랭크와 JIF, P인용도 두 개를 곱해서 Y지수로 정하자라는 겁니다. 여기 JIF는 인기 있는 저널입니다. 그리고 저희 JPR이 높은 것은 명성이 좋은 겁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자라는 지수, 이런 거 다 개발해 있는 겁니다. 심지어 2006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의미가 있는 거죠. 금방 얘기했던 이 이야기들 있죠. 전파, 확산되는 거, 자기 피인용 빼는 거, 이런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KCI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요. 국내 저널이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KCI 담당자들이 조금 더 다른 얘기 하시겠지만 KCI에서 쓰고 있는 중심성 지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중심성 지수 엄청나게 어렵죠? 복잡한 식. 여러분들 몰라도 그냥 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쓰잖아요. KCI 들어가서 여러분들이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나마 조금 더 알고 있는 분들 KCI 들어가서 임팩트 팩터 순위 쫙 리스트업 해보면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교육공학 연구 얘네들이 되게 높죠. KCR 임팩트 팩터가 상당히 높습니다. 임팩트 팩터가 높아서 얘네들 좋은 점수 주고 싶은데 얘네들의 즉시성 지수 보시면 0.66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자기들끼리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중심성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매기면 순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 고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분야에서 이런 즉시성 지수, 자기 인용 비율을 어떻게 볼 건지 오로지 이 임팩트 팩터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저널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연구. 여기서도 6등, 여기서 6등이죠. 이거를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심성 지수와 임팩트 팩터 이런 것이 적절히 높으면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저널. 뭐 알고 있지는 않았겠죠. 어찌됐건 이런 특성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소수 그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소수 그룹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인용하면서 피인율도가 높아지는 이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학술 대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죠. 학술 지에 대해서는 치팅하는 것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학술대회 발표한 거 가지고 출판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도 곧 나올까 우려됩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참고자료 여기 다 제시를 했습니다. 인용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 오버했는데요.